국정감사 종반까지 여야의 징계, 고발이 이어지면서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맞서면서 한치의 물러섬도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재명 대표의 첫 재판이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여러 가지 정치권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김병민 국민의힘 비대위원, 박진영 숙명여대 개관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8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선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법적인 의혹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또 뭐 여러 가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여야 공방이 거셀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우고 있는 수사에 관련된 건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뉴스가 많이 됐던 적이 있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한 이 고발 사건 수사 등 이 내용들이 이제 법사위에서도 주요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관련된 검찰 조직의 문제점들이 있다면 그 내용도 이제 묻고 따지는 것이 국정감사의 역할입니다만은 해당 수사의 핵심 당사자가 이해관계로 연결돼 있는데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식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내에서 이러한 이슈들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정치권의 이슈와 관계없이 또 철저한 수사는 정치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도 함께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해당 인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건 어떤 말씀에서 하신 걸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 대표에 관한 사법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 이 내용 전체적으로 이재명 대표 개인에게 있었던 문제 제기 그 이전부터 있었던 고발 사건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보복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오히려 검찰의 외압, 압박을 가하는 식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되게 된다면 공정한 수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까지 복합적으로 고민하면서 묻고 따지는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고와 사를 구분해야 한다. 사법적인 판단과 당대표라는 거를 선을 딱 긋고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윤석열 정부 검찰이 국회의원들이 이야기해서 압박 받으실 분들도 아니고요. 예, 대통령과 이 검찰 수뇌부의 특수관계라는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된다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 관련되는 내용들이 1년 이상 수사를 하고 언론에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네. 실제로 이재명 대표나 또 그 핵심 측근들과의 금전을 고려한 직접적인 어떤 연관관계는 증거가 나온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장동도 지금 수사를 1년째 하고 있는데 나온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찰이 보복성으로 완전 이 파헤치기 수사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이 수사 문제와 별개로 지금 이 국감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네. 이건 국감이 아닙니다. 저도 한 20년 가까이 정치권 이 활동을 해왔습니다만 역대 이런 국감 처음 봅니다. 지금 이 국정 자체가 수사 외에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요. 국정감사를 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여야가 정치적 공방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한심한 거는 저는 여당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당이 정책 이야기하고 또 방어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당이 앞장서서 야당 대표를 공격하는데 더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금방 우리 김병민 최고위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거는 사법 절차라든가 수사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이쪽에 그냥 남겨둬야 되는데 모든 것들을 화력을 집중해서 지금 아직도 대통령 선거 치르듯이 이렇게 하시면 지금 국정이 이게 돌아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는 뭐 이 여야를 떠나서 한번 국회가 한번 성찰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마 국민들은 속마음으로 국회 자체를 지금 불신임했을 거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아마 이제 국정감사 지금 종반전에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 이번 국감을 두고 국감 스타라든지 국감 내에서 국민께 뭔가 커다란 이슈가 될 만한 일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점들은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좀 자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어제 환노위 국감을 좀 지켜보면서 네. 가장 크게 국민들께 다가서고 또 중심이 돼야 되는 뉴스는 이 SPC 관련돼서 23살 청년 노동자가 사망했던 일들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그 안에서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들은 없었는지 또 그 사고가 나고 난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그 이후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여야 간의 정쟁처럼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논란만이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네. 있거든요. 물론 이 SPC 관련된 증인 채택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이런 쪽에 훨씬 더 많은 의견들을 모아가면서 국감이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된다는 그런 지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이 국감에 대한 쓴소리를 아낌없이 해주셨는데 사실 환노위에서도 말씀하신 사회 이슈보다는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그 발언과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지금 뭐 고발까지 상황이 치닫는 모습이고 더 강대강 대치로 계속 가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후회하실 거라고 봐요. 아, 네.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을 과거의 행적만 보고 임명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분이 이제 생각의 변화라든가 활동 방식의 변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극우 유튜버로서 활동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 개인적 캐릭터로서 흔히 하는 말로 비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열려 있지 않아요. 지금 이 고발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발언을 냈는데 거기서는 뭐 사과하는 척 해놓고 다시 방송에 나가서는 본인은 소신에 전혀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국회를 어떻게 보면 얕잡아 보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 김문수 위원장이 경사노위 위원장을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사고를 가진 분이기도 하지만 더 넘어서서 본인의 정치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극우라든가 보수적인 이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대통령께도 부담이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당도 이것을 이념 논장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국회를 흔히 하는 말로 얕잡아보는 행동으로서 보면서 저는 자제시키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앞서서 지금만큼 이렇게 좀 정쟁이 심했던 국감이 없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김문수 위원장의 발언같이 좀 거센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좀 비유 섞인 이런 발언들이 그 이전에도 좀 나왔던 경우가 있었나요? 아마 이제 김문수 위원장 경우는 정치를 하고 나서 또 도지사직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정치 활동 이른바 뭐 정치 평론 등으로 여러 거친 언사들을 쏟아냈던 게 변함없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 내용과 이제 무관하게 아마도 80년대 노동운동을 이끌었던 상징적인 존재였던 김문수 위원장의 이 노동 개혁이라든지 노동 문제에 관한 능력을 보고 경제사회 노동 관련된 이 위원장직을 맡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럼 국회 환노위에서 분명히 묻고 따져야 될 것은 80년대의 노동 환경과 지금 2022년을 지나고 있는 현재 노동 환경들은 꽤나 많이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플랫폼 노동자의 문제부터 시작돼서 과거에 우리가 전통적인 노동운동과는 좀 많은 방식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정도의 역량, 그 전문성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는가를 가지고 국회 환노위원회에서 묻고 따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문수 위원장에 대한 과거의 발언,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에 대한 발언을 다시금 꺼내서 묻게 되니까 김문수 위원장의 캐릭터상 본인이 했던 얘기들에 대해서 앞뒤 다른 얘기들을 하지는 않는 성격으로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본인은 과거에 내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서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할 수는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강대강 대치 국면들이 계속 흘러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뿐 아니라 지금 있는 여당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 대해서 거침없는 언사를 쏟아내고 표현의 자유 등을 운운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를 강제적인 상황으로 제재하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질문들은 뒤로 좀 걷어내고 당연히 정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여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닌 본질적인 의미에서 노동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로 좀 집중을 했다면 오히려 이런 일들이 조금 줄어들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계속해서 좀 민생을 살피는 국감이 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두 분 모두 하고 계시는데 사실 오늘 국감에서도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사법적인 공방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당시 내놨던 발언, 허위사실 공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아마 총력 방어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방어할 게 뭐 있습니까? 그걸 저는 방어한다, 사법 리스크다라는 하는 표현 자체가 네. 우습다는 생각이 드는데 검찰이 일방적으로 수사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수사하는 상황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법률적 대응을 하는 거지 정치적으로 방어하는 거 없습니다. 네. 그거는 언론에서 만들어내는 말이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김문기 씨 문제인데 김문기 씨를 잘 아느냐, 조금 아느냐, 많이 아느냐 이거는 개인의 인지 상태로 느끼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재판으로 가면 100% 무죄가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 저는 이 현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얽어매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냥 사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 어찌 보면 자신감을 좀 드러내셨는데요. 국민의힘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법적 리스크라는 공세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뭐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좁혀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이 내용은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만약에 재판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이른바 정치적 날개를 달게 되고 검찰은 무리한 수사로 정치 탄압했다는 오명을 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18년도에도 이재명 당시 지사가 지사로 당선되고 난 다음 똑같은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아서 결국은 유죄 판단을 받았다 대법에서 기사회생이 네. 살아났던 적이 있거든요. 당시에도 민주당 내에 상당히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죠. 이런 일들을 겪고 나서 대통령 선거에서 특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언론에 수차례 출연해서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얘기했는데 이 내용이 의도성 있게 국민을 속이기 위한 방법이었다면 문제가 있다는 재판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결국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중요한 것은 김문기 전 처장처럼 사람이 죽은 일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장동의 백현동의 여러 의혹처럼 이러한 개발에 따른 피해가 시민의 몫으로 돌아가는 일, 이 두 건에 대한 중요성까지 감안하게 된다면 과연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지 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김문기 씨 이제 사망 사고를 이야기하면서 감성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엮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그 사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만 이재명 대표와는 관계없다라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 도지사 선거 때에도 허위사실 공표 문제로 대법원까지 갔습니다. 네. 무죄가 나왔습니다. 비슷한 경우의 건을 또다시 엮어서 검찰이 기소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 판결과 비슷하게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걸 알면서, 뻔히 알면서 짐작이 가면서도 기소를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기소다. 그다음에 언론을 통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를 욕보이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당시의 대법원의 판결을 보면 대법관들 사이에 이견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2심에서 당선 무효의 유죄가 나왔던 걸 뒤엎었던 것은 토론회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당시의 응급성, 그러니까 의도적인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시급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안 속에서 얘기했던 발언에 죄를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였거든요. 근데 같은 내용들을 충분하게 경험했던 이재명 당시 후보가 수차례 언론에 나와서 이러한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 노력했다면 또 다른 내용들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고 2018년도 관련된 건에 대한 대법관의 문제, 권순일 대법관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화천대유 문제 때문에 마지막 이 일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여러 의혹들까지 제기됐던 상황입니다. 물론 의혹의 여지입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고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것. 그리고 김문기 전 처장 관련해서 의도적이고 무리하게 감성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엮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모른다고 발언하고 난 다음 유족이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지켜보게 된다면 유족의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지켜보신다 생각합니다. 네. 동시에 또 행안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처가 비리 의혹에 관해서 또 경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여기서도 또 공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뭐 마찬가지 상황인데요.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누군가가 외압 혹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다면 이런 일들은 이제 국감에서 묻고 따질 수 있는 거겠지만 누군가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 압박을 하거나 그걸 방해하거나 뭔가 외압을 형성하기 위한 국정감사로 진행되는 것은 온당치는 않습니다. 아마 내용들 속에서 여야 모두 이제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든 좀 국정감사를 통해 알리고자 하는 의지는 있겠습니다만은 수사에 대해서 입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여야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또 다른 논란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재산 신고를 할 때 이재명 대표가 방산주를 매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있는데 국방위원으로 있기 때문에 이를 둘러싸고도 이해 충돌이냐라는 부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전재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좀 사적인 영역이다 비판의 목소리를 낸 건 우리가 어떤 배경으로 좀 전재수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난 그 시기에 네. 주식 투자를 했느냐 뭐 이런 이야기인데 네. 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 게요. 이 뭐 방산주 이야기하는데 주식이 구체적으로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이거 방산주예요. 네. 우리가 흔히 아는 방산주는 풍산금속, 하나테크와 이게 방산주 아닙니까? 이 현대중공업에서 그 방산 몇 % 합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해양주, 선박주로 분류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걸 억지로 이제 또 방산주라 해가지고 또 언론에서 또 엮어매는 겁니다. 그 여당에서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주식을 이재명 대표는 주식하면 안 됩니까? 주식을 뭐 문제가 됩니까? 그리고 또 이 주식을 또 뭐 금방 또 이 흔히 하는 말로 이 그 국방이 들어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또 바로 또 매수를 매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주식을 관련되는 입법을 했다거나 관련된 로비를 했다. 이런 문제가 되는 거 이해 충돌되는 거지. 그런 행동이 전혀 없는데 이걸 국회 윤리에 제소한다? 저는 이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박덕흠 의원 사례 생각하고 정말 이런 그 얼토당토 안 한 그 행동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사법 리스크 뭐 재판 문제가 마찬가지입니다.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수사를 다 진행을 하는데 그럼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왜 수사가 진행이 안 됩니까? 그죠? 흔히 하는 말로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또 어머니 문제 이런 부분들이 수사 진행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왜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라고 국민들이 모두가 다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는 말로 여론조사를 해봐도 여기에 다 의구심이 있는데 야당 대표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대가지고 최소한의 의혹만을 가지고도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하니까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거고 국감에서도 의제로 올라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당은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는데 여당조차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정치가 실종됐다. 참 한심하다. 대한민국 국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논란이 일자 이재명 대표는 관련 주식을 모두 처분하긴 했습니다만 교수님께서는 왜 계속 이재명 대표에게만 이렇게 가혹하게 공세를 가하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전재수 의원의 발언처럼 당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이 주식을 처분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겠죠. 뭔가 여론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당시가 이제 4월 달이지 않겠습니까? 3월 선거를 패배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두문불출하고 정책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있을 텐데 이때 이제 주식 투자를 했던 걸 두고 전재수 의원은 개인적 사익 추구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로 나가서 패배하고 뭔가 무너진 정당을 특히 6월 지방선거를 통해서 되살리기 위한 노력에 골몰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어떻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개인적인 의문을 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사익에 관한 측면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상대 정당이긴 합니다만 대통령 선거 낙선 이후 연고가 없는 인천의 보궐선거 출마했던 것도 당 전체의 공익보단 사익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박지원 위원장은 또 비슷한 지적을 했던 거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 대선에 패배하고 났던 이재명 대표가 곧바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들도 상당했었죠.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사법 리스크로 거론되게 되는 이재명 대표 본인을 위해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연고 없는 지역에 나가고 당대표까지 가고 주식 투자도 하고 당보다는 본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서 이런 내용들이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뭐 도덕적이거나 정당에 대한 내면은 당 내에서 다룰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뭔가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의미의 모습들이 보였으면 이런 논란들이 뉴스를 달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 대표를 걱정해 주셔서 고맙긴 한데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사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지적할 하나의 그 명분이 있는지 참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박덕흠 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복당했잖아요. 박덕흠 의원의 이해충돌 의혹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의 주식한 것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더 이게 이해충돌 의혹이 더 심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할 말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리고 아니 사익 추구하면 대통령 그럼 월급 안 받습니까? 이거 이 자본주의 사회와 그다음에 흔히 하는 말로 가장으로서의 경제 주체로서의 역할에 대해서 그냥 몰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앞뒤 전혀 안 맞는 말을 하신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또 다른 의혹으로 부상한 부분이 쌍방울 그룹 계속해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부터 조금 짚어보도록 할까요? 아니 이제 그 대북 사업 관련해 가지고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하고 싶어 가지고 경기도에다가 후원을 해줬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더 오바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쌍방울이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 이런 이야기인데 첫 번째 대납받은 변호사 찾았습니까? 있습니까? 아무도 대납받은 변호사가 없어요. 근데 변호사비 대납을 했다라고 의혹이 있다는 거야. 받은 사람도 없는데 준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는 이거 무슨 특별한 체조입니까? 기가 찰 노릇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대북 사업 가서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거 대동강물 팔아먹는 거예요. 북한이 주는 거지 그 경기도가 주는 겁니까? 대북 사업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고 경기도에 와가지고 협찬해줬다고 대북 사업에 특혜 의혹이 있었다 그러는데 그럼 경기도청하고 북한하고 무슨 특수관계입니까? 앞뒤가 하나도 맥락이 안 맞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면서 수사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쌍방울 그룹이라는 회사가 M&A 되고 이 과정들 속에서 운영상에 의혹이 있었을 겁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니까 이걸 가지고 억지로 정치인하고 연결해서 수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생기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그룹이 그 이전에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이걸 또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과 좀 연관지어서 공세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어떻게 생각해 봐야 될까요? 지금 핵심 공세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이전에 이화영 전 대표가 구속됐다는 것이죠. 네. 이재명 지사가 임명할 수 있는 가장 고위직의 정무직 공직자가 과거 이제 경제부지사, 이재명 대표는 평화부지사로 이름을 바꿨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전격 구속이 됩니다. 쌍방울의 사회이사로 있었던 인사가 경기도로 오게 되고요. 경기도로 오고 나서도 쌍방울의 돈들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구속이 돼 있지만 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의 오너, 실질적인 소유주들이 해외로 유유자적 도피해서 지금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쌍방울이라고 하는 기업의 이화영 부지사가 일단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왜 이 인사를 임명했고 그 과정에 아태협과 함께 대북 사업을 하는 과정 모종의 부정부패 비리가 없었냐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언론이 제기하고 있는 건 2019년도부터 진행됐던 쌍방울이 북한의 대북으로 돈을 중국을 돌려서 이 불법으로 수십억의 돈을 돌린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조차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2018년도는 한반도 평화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만 여전히 북한이 비핵화에 명확하게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대북 제재는 옥죄고 있었습니다. 2019년 2월 말 3월 초에 하노이 정상회담이 노딜로 귀결됐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는 더 조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근데 그 와중에 이런 제재를 위반하면서 대한민국 기업의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심각한 문제일 것이고 쌍방울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발행해서 심지어 뭐 이재명 코인 등에 대한 얘기들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대북 코인을 발행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쌍방울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까지 나오게 되는데 대북이랑 같이 북한 교류 협력을 하면서 주가를 띄웠다는 것 아닙니까? 쌍방울이라고 하는 그룹이 북한과 모종의 관계가 없는 상태 속에서 중간에 아태협이라고 하는 곳과 또 그 당시 경기도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의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사들이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김병민 비대위원이 정치하시니까 저런 이야기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이제 변두리 이야기잖아요. 주가 조작 문제, 쌍방울의 주가 조작 문제, 대북 코인 문제 그런 이야기 저는 하셔도 된다고 봐요. 공격하기 위해서 하셔도 된다고 보는데 검찰은 수사하는 곳이잖아요. 대북 코인을 이재명 대표가 줬습니까? 대북 흔히 하는 말로 주가 조작에 쌍방울 주가 조작 의혹이 이재명 후보 대표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또 하나 질문해 볼게요. 이재명 그 대표가 쌍방울로부터 돈 받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에게 특혜를 줬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를 임명했다라는 것. 이걸 하나 가지고 수많은 소설과 가지를 뻗쳐가지고 수사를 합니다. 이게 수사기관의 행태로서 맞는 겁니까? 그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네요. 참고로 이재명 대표는 소환 조사되지도 않았고 이 관련된 건으로 기소조차 되지 않았죠. 이재명 대표를 대상으로 수사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관련돼서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쌍방울이라는 회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해외 도피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관련된 일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많은 국민들
또 국민들뿐 아니라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언론들도 이러한 모종의 연결고리 속에 이재명 대표가 지사 시절 많은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사법 리스크로 규정짓고 또 관련된 내용들의 의구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걸 사법 리스크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로 4년 동안 근무했던 상황에서 일어났던 경기도에서 있었던 모든 민간의 비리, 사고 다 이재명 탓입니까? 그러면 다 이재명과 연관 의혹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네, 참 여기서도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요. 이 관련된 부분은 또 수사가 이루어질 부분은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더 이상 정쟁거리로 너무 심하게는 이어지지 않길 바라면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국감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 감사 때 그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요구하고 이걸 거절하고 그 과정에서 정치 보복이다라는 비판부터 절차적인 정당성에 있어서 제대로 또 수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까지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센 상황인데 지금 감사원장이 다시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를 했거든요. 다시금 윗선 조사까지 올라갈 가능성 높다고 보시는 건지. 크게 두 가지 건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서해의 차가운 바닷가에서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 그 시간에 과연 정부는 무엇을 했는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시간 동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골든타임에 국민을 살리기 위한 지시 등에 대한 내용들이 없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를 삼는 것이고요. 그럼 그 내용을 가장 빠르게 인지하고 내용을 절차에 따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총괄 책임자로 볼 수 있는 서훈 안보실장 같은 경우는 한 7시 넘어서 칼퇴근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서해 바닷가에서 생존해 있는 시간에 서훈 전 안보실장,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누가 뭐래도 대북과의 관계를 이끌어냈던 핵심 장본인 중에 하나죠. 북한과 관계가 막혀 있을 때 대북 특사를 통해서 실제 김정은을 만나기도 하고 그 당시에 2020년의 일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긴 합니다만은 만약에 저 차가운 바닷가에서 목숨을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내 가족이었다면 저는 서울시장이 저렇게 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에서 조사를 하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서훈실장, 박지원 원장 등 책임 있는 관계자는 이거 다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오로지 정치 보복으로 몰아세우지 않습니까?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재난 상황의 총괄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고 대통령의 24시간은 공공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1분 1초 그 수시간 동안 우리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또 그 이후로 월북으로 낙인 찍으면서까지 유가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진실이 차분히 밝혀지길 바랍니다. 네, 결국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 주셨는데 사실 그 이전에 한번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무리하다까지 표현을 하면서 좀 거절을 한 바 있거든요. 다시금 감사원이 조사를 요청하면 여기에 응할까요? 안 하죠. 저는 안 할 거라고 네. 안 하실 거라고 보고 검찰에서 만약에 뭐 그 출석 이런 요구하셔도 저는 안 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저기 3시간이라는 단어 참 억지로 잘 찾아냈다는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 수회 때 뭐 했는가 몇 시간, 런던 가서 18시간 뭐 했는가 뭐 이런 이야기 있으니까 억지로 이제 3시간 이야기를 찾아낸 것 같은데요. 기획에 흔히 하는 말로 이 연기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 스토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 중에, 대선 기간 중에 이 서해 월북 의혹, 이 피습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미 의제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일이 있냐면은 김태효 국가안보실 차장이 비밀인가 증도 없이 이 국방부를 통해서 SI 정보를 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5월 달에 봤다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이 감사원의 이 사무총장이 이관석 국정기획수석하고 이 문자를 주고받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때부터 관심사항이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이 관심사항에 맞춰서 감사원은 어떤 기획된 의도로서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려고 하지 않았던가? 라는 추측이 나오는 거고요. 또 그 과정에서 문자도 주고받았다. 그럼 서로가 충분히 소통했다. 라는 이런 의혹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한편으로 보면 양날의 칼일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검찰 수사까지 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만 역으로 현 대통령의 의지에 의해 가지고 감사원이 역으로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현실화된다. 만약에 그런 증거들이 나온다.
이거는 역시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어쨌든 간에 칼자루는 현 정부가 쥐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칼을 휘두를 때는 굉장히 조심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그 말씀 제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인지 민주당은 대통령실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는데 거기서 윤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최대 수단을 동원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여기서 최대 수단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돼요?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률에 의한 정부 운영이라는 절차를 위반한 상황, 흔히 하는 말로 국기문란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네. 것으로 가지 않는가 저는 추측이 됩니다. 네. 네, 참 민주당에서는 어찌됐든 정략적인 셈법이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정치적으로 접근해도 상관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적어도 대한민국 국민이 사망해 있는 사건 속에서 유가족들의 아픈 마음을 생각한다면 이 일은 좀 정치 이용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그 소식을 이제 접하고 나서 많은 국민들이 적지 않게 놀랐고요. 그 이후로 유가족, 특히 어린 아들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어린 아들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편지를 보냈죠. 이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대통령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하지만 결국 시신을 찾지도 못했고 관련된 일들 속에서 진실을 규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월북이라고 낙인을 찍어버렸는데 이 유가족들의 얘기에 따르면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와서 월북임을 인정해라. 그리고 나면 추가적으로 무슨 조치를 해주겠다. 이렇게 회유했다는 주장들까지 지금 현재 순간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객관적인 증거들이 바뀐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월북이라고 규정지면서 이 유가족들에게 대한민국에서 월북자 낙인을 찍으려면 이러한 일들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논리들이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 구명조끼, 슬리퍼를 비롯한 많은 일들이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정 죽임을 맞게 된 그 유가족들을 위해서 이런 식의 행동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감사가 아니라 국민들께서 묻고 있는 사안이고요. 인권에 관한 일들, 문 전 대통령, 민주당이 그토록 얘기했던 이 일에 대해서 순차적인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검찰이 수사 상황에서 무리한 일이 있다면 무리하게 주장하지만 이 사건의 진실을 묻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협조는 좀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병민 비대위원장님이 회유한 정치인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언론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해당 유가족 네. 그 사망한 고인의 형이 수차례 지적하고 주장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다. 사람을 밝히면서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실명을 밝히셔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런 사람 그 사실은 회유했다면 이거 이제 법률적인 문제도 될 수 있는 해당 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에 대한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유가족들의 억울한 심정을 밝히는데 미흡했다. 이렇게 저는 표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유가족들을 이용했다. 문재인 정부 이용한 적이 없습니다. 여당이 이용한 적이 없다. 이 이슈를 흔히 하는 말로 활용해서 이슈화시키고 대선 국면에까지 크게 이렇게 부풀린 거는 국민의힘이지 흔히 하는 말로 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절대 활용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이건 넘어가야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감사원의 감사, 검찰의 수사가 있게 되는데 그 사안에 대한 협조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정치 이슈처럼 쟁점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치로 이용한다는 것이고요. 실질적인 문제가 없었으면 없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정확하게 골든타임에 어떤 지시를 했으면 그 지시를 했다. 그리고 왜곡한 일이 없다로 왜곡한 일이 없다. 사건에 대한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을 정치적인 감사, 정치적인 공방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유가족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유가족들의 목소리들이 거듭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대진 씨의 형 이대진 씨가 분명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그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 나와서 회유 설득을 하기 위해 얘기했던 얘기를 끊임없이 인터뷰를 통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명을 거론한 의원들이 분명히 또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 일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끌고 들어가다 보니 결국 사건에 대한 진실들이 정치 공방으로 변질되지 않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살릴 수 있었던 골든타임에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왜 월북자로 낙인을 찍으려고 하기엔 노력이 있었는가? 정치적으로 이용한 건 국민의힘이죠. 이거 흔히 하는 말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야가 국방위와 정보위에서 SI 정보 보면서 웬만큼 합의가 이루어졌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새로 끄집어낸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새로운 대통령의 의중을 읽은 감사원이 여기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서 불거졌기 때문에 흔히 하는 말로 원인 제공자는 현 정부의 감사원인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민주당이 이걸 정치 쟁점화했다.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다. 이렇게 저는 뭐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새롭게 부정한 부분이 카카오 먹통 사태입니다. 지금 일부 메일 서비스는 아직까지도 복구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오는 24일에 관련된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고 또 국민의힘과 정부는 내일 당정 협의를 개최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 같습니다. 네, 관련된 법이 사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시급히 좀 처리가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에 대한 아쉬움을 갖고 있는 네. 국민분들께서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카카오를 비롯해서 대규모 이와 같은 이 서비스들이 어찌 보면 전 국민에 해당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이 데이터 센터 등이 화재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게 된다면 결국 국민들의 통신망 장애로 일상이 멈춰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들까지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 관리에 준하는 상태 속에서 이 일들 민간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민간 기업에 더 큰 책무들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실히 좀 인지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인 것 같고요. 구글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런 외국계 회사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된다면 지금 너무 이 안이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리 부실로 인해서 그 피해가 애꿎은 소상공인들, 일반 서민에게까지 커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제 국감 증인으로 채택되고 난 이 오너들이 오게 된다면 여기에 대한 배상, 보상에 대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그 주말 동안 있었던 사람들의 엄청난 막대한 그 피해들을 있는 그대로 다 배상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결국 문제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일들이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지난 2018년도에는 KT 아현지사 화재 참사가 나면서 한 번 그 문제를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적, 제도적 미비 사항들을 반드시 보완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가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지난 20대 국회 때 이 법이 올라왔을 때 법사위에서 통과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 당시 법사위 의원들이 혹시나 로비 받지 않았을까? 뭐 그런 저는 뭐 의심도 해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의심도 해보고요. 이거는 단순히 제도적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지금 우리가 이제 플랫폼이 지배하는 세상에 대해서 성찰적으로 한번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경제적 독과점의 문제입니다. 경제적 독과점의 문제, 우리 네이버나 카카오라든가 분명히 이제 독과점입니다. 플랫폼 독과점이 된다면은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 있습니다. 생태계를 완전히 장악해 있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가 있습니다. 생태계, 단일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독과점이 위험하다는 거 아닙니까? 독과점의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이게 민주주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는 것을 과거에는 이제 독재 정권이라든가 군사 정권이 억압하고 그다음에 관리 체계로서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정보에 의해 가지고 어떤 민간 기업이 이것을 독점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나의 정보를 민간 기업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면 굉장히 이 인권적 차원에서 위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와 그다음에 국회가 이것을 단순히 규제하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독과점의 문제, 인권의 문제 이런 성찰적인 수준을 가지고 좀 국감을 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그 재벌 기업들 불러서 뭐 야단치고 이 정도 수준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여기에 대해서 약속을 받아야 된다. 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 앞으로 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교수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